결론 부분에서 결국은 노동, 좀비 기업을 퇴출을 시키면서 좀 더 부가가치가 있는 부분에 산업으로 이전을 하자. 많이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새로운 산업,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이 뭔지. 근데 일본도 그것을 계속 고민하다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산업을 옮길 수 있는지 이러한 대책이 쉽게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새로운 산업을 찾는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좀 업그레이드하고 진화시키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일본의 경우에도 결국은 살아남은 게 같은 산업 내에서도 자기가 강점이 있는 제품을 진화시키는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부분을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우선 그러면은 일본의 고전이라는 게 뭔지 이렇게 보았을 때 왼쪽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출 산업의 상품 구조가 계속 변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섬유를 했다가 섬유를 버리고 다시 이제 절간을 하고 화학으로 가고 대형 산업이 잇따라 발생하고 그것은 케첩하면서 모방이 되는 산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일본의 이제 기계 산업을 보면은 90년대 거의 전점에 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스테이지에 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는 결국은 일본도 계속해서 새로운 산업 뭔가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이제 나오지 않았던 거죠, 답이.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 일본이 결국은 이제 캐치업 추격으로 당하면서 했던 부분이 부품 소재를 한국이라든지 중국에 수출을 하면서 캐치업을 당하지만은 새로운 분야에 해당 신흥국의 부품이라든지 소재를 수출을 하면서 성장했는데 90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굉장히 약해졌다. 근데 부상하는 국가가 있으면 여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수출을 늘릴 것인가가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데 근데 과거에는 일본의 산업 정책이라든지 기업 전략이 계속 이제 버리고 가는 산업을 육성해가는 이러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기업이라든지 정책 시스템이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잔저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이러한 잔저형 시스템을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일본의 이제 수출 몰락의 한 가지 중요한 원인으로서는 엔고가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엔화가 급격하게 절산되면서 일본 기업의 설비 투자가 이거는 실질 기준이 아니라 면목입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야기되면은 조금 더 높아야 될 텐데 오히려 면목 기준에서 90년대 초의 수준으로 한 20년 이상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엔고라는 게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은 임금을 낮추거나 생산성을 올려야 됩니다. 임금 격차라는 게 생산성 격차에서 나오기 때문에 엔고나 원고가 되면 임금을 낮추거나 생산성을 올려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생산성이나 임금 낮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도하게 엔고가 진행됐다고 할 수 있고 뭐 후반에는 일본도 실제로 임금을 줄였습니다. 줄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사람을 자르기도 하고 그러면 노동 강도를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이것이 이제 다시 내수의 악화로 이어졌고요. 결국은 투자를 안 하게 되면은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의 90년대에는 LCD라든지 새로운 산업을 일으켰습니다만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8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던 게 최근에는 한 10%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산업의 급격한 점유율 하락이라는 것도 그 재미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일본 기업이 엔고도 있고 그 장기 불안도 있으면서 투자를 가감하게 못하고 그 사이에 후발 기업들이 캐치업을 하기 위해서 가감한 투자를 하고 또한 이 과정에서는 일본의 대직 기술자라든지 기계 산업에 있던 사람이 한국 기업에게 기술을 잘 가르치기도 하고
또 구조조정하니까 좋은 기술자가 신흥국 기업으로 많이 유출되고 그러한 부분에서 의도하지 않는 기술의 유출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도 뭐 중국에 요즘 기술자 가지 마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일본의 수출 몰락 과정을 보면은 전자산업하고 자동차 산업에서 격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자산업의 경우에 특징적인 거는 부품이 상당히 선방을 했다가 최근에 좀 악화를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일본의 경우에는 부품 소재에 특화를 하고 전자산업을 키웠는데 결국은 제정 제품이 경쟁력을 유지하지 않으면은 부품의 경쟁력이라는 것도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약해지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의 경우에는 부품 산업도 있습니다만은 자동차 제정품을 고수하고 토요타도 이제 일본 내에서 생산하는 게 어렵지만은 그러한 생산 체제를 유지하겠다 이런 부분을 유지하고 또한 그러한 기반 위에 새로운 혁신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생산 시스템이 어떻게 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전자산업의 경우에는 일본이 어려웠던 게 주격도 있었습니다만 미국의 IT 산업이 부상을 하고 그래서 요즘 일본이 부활을 하게 되면 우리도 좀 과거의 일본이랑 비슷한 현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모듈화가 진행되고 일본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조립 측면에서의 노하우가 의미가 약해지고 디지털화 되면서 생산이 쉬워지고 뭐 중국에서 쉽게 생산 시스템을 카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자동차의 경우에는 아날로그적인 요소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 신흥국의 추격이 어려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앞으로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화되고 EV화되고 모듈화가 되면은 아무리 이제 토요타라든지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이 이러한 모듈화를 좀 억제하려고 하고 있고 기존 자동차 업체들은 그러한 경향이 강합니다만은 기술의 변화라는 게 결국은 억제할 수가 없고 구글이라든지 애플이 자동차 하겠다 모듈화 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러한 생산 시스템이 글로벌하게 어떻게 변하느냐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어려운 과정에서 성공한 일본 기업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포인트를 잡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신흥국 기업의 부상이라든지 신흥국 산업의 부상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다이킨이라는 중국 시장에 후발업체로 들어간 기업의 경우에는 구리라는 중국 기업하고 제휴를 하고 중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양산 기술, 대규모의 기술을 소싱하고 자기는 이제 고부가가치 모듈을 제공하고 그러한 윈윈의 전략을 간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신흥국의 기업하고 선순환을 구축하고 우리가 밟고 그리고 거기서 얻을 거 이런 거를 잘 통제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기술의 흐름은 의도하지 않는 기술의 유출이나 파급을 오히려 조정을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혼다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중국에서 이제 불법으로 만들었던 복제 기업이 있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굉장히 잘 만드니까 오히려 그것을 매수를 해버렸거든요. 그 전략이 좀 성과를 거둔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산업 경쟁력을 생각할 때 버리고 가기보다는 이제 그것을 업그레이드하는 결국은 부실 기업은 있지만은 부실 산업은 없다. 어떤 산업에서도 뭐 좋은 기업, 유력한 제품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 산업 내에서 세분화되고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수 있는 제품을 굉장히 찾아야 됩니다. 근데 니토덴코의 사례가 있는데 결국은 그러한 중국이나 일본 기업하고 같은 산업 내에서 제품과 부품을 서로 분업을 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으로 가고 우리가 강점이 있는 분야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한 장점을 갖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의 강점을 가진 기술을 기반으로 다각화하고 다양화시키는 것입니다. 니토덴코라는 기업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LCD라든지 정보 전자 소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업의 기술의 기초는 4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점착이라든지 코팅, 거분자 기능 제어라든지 거분자 분석, 평가, 상당히 이제 모노づく리에 제조의 기반에 두고 있는 이러한 노하우를 가지고 시트 필름이라는 기반이 되는 제품을 활용해서 이것을 의료용으로도 쓰고 환경, 에너지에도 쓰는, 따라서 하나하나의 제품은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틈새, 니치 탑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작은 단위이지만은 차별화될 수 있는 품목으로 대기업의 경우에는 잡는 노력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물론 혁신형 제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토요타가 90년대에 장기 프랑키의 히트를 친 게 HEV, 하이브리드 자동차죠. 물론 지금은 이것이 EV로 진화를 하고 있고 HEV 자체의 판매량은 좀 둔화가 됐습니다만 이러한 고객의 가치에 충실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제품을 창조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이루어졌던 혁신으로서는 앞으로의 산업은 같은 산업 내에서의 진화를 하고 지식 집약화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의 분업관계가 좀 더 다양해지고 같은 파트너십을 가지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한 노력이 네트워크 구조로 진화를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것을 지식 집약형으로 변화를 시키는 대덕에 있는 연구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이제 연구단체 안에 여러 가지 제조 콤플렉스가 있고 제조하고 개발 그리고 생산이 서로 협력을 해서 실험을 거기서 하면서 실질적인 연구를 하고 대기업 중소기업이 협업을 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인데 물론 좀비 기업도 있고 이러한 기업이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갉아먹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기업도 글로벌한 니치 탑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지, 아니면은 중소기업이라도 한 가지 기술에 특화를 하고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일본의 경우에는 글로벌 니치 탑 기업이라고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시사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신흥국가의 선순환이 강화돼야 되고 부상을 하지만은 거기에 우리가 무엇을 팔 수 있을 것인지를 철저하게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가치에 뒷받침된 신시장, 토요타의 HEV와 같은 것을 앞으로 제품단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고유의 관점을 기반으로 하고 여러 가지 대기업의 경우에도 틈새가 되는 제품, 이런 부분도 개발해야 되고, 또한 자사의 기술에 주력을 하지만 세상의 변화에 둔감하면 안 되거든요. EV로 세계가 가는데 자기는 엔진만 하겠다 이렇게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모듈화 되는데 자기의 기술에 뒷받침되지만 버릴 기술은 버리면서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